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연결해서 정치권 돌아가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은 지금 그 대선 끝나고 처음 전화 연결이잖아요. 그죠? 네. 예,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까마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인사가 만사라고 예, 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인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비서실 인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걸 두고 뭐 여론의 평가도 엇갈리고 또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뭐 실용 인사 그리고 능력 있는 인사, 소통 인사, 통합 인사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거 보니 첫 일주일은 일단은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께서는 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뭘로 꼽으세요? 뭐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일단 인사에서는 역시나 우상호 이 수석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 예. 그렇죠.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4선의 우상호 의원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와 또 여야와 이렇게 소통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고요. 역시 이제 그 언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브리핑이라든지 대변인과의 어떤 그 직위문답 이런 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에는 보통 이제 인터뷰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뭐 대변인 이런 얼굴만 화면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질문하는 기자와 그 대변인 이렇게 얼굴이 다 같이 나오게끔 구성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실시가 되면 기자들의 질문 또는 태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변인과 기자의 지휘문답, 뭐 공방도 있고 뭐 대단한 그 화제를 뿌렸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화제가 나올 장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언론 소통 방법의 변화 과연 우리 언론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론 브리핑 방금 말씀하신 기자들을 얼굴 비추는 거 저도 이제 많은 브리핑에도 뭐 참석을 해봤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 이재명 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어떤 좌표 찍기를 하려는 그런 수순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기자의 얼굴이라든지 또 소속이라든지 이름 이런 게 특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소위 막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억측성 또는 막 던지는 그런 질문들은 좀 자제하고 기자도 좀 쉽게 얘기하면은 뭘 알고 또는 공부를 좀 하고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효율화를 기대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는 뭐 질문 받는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 던진 사람도 같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런 그 사상 초유의 그런 장면들도 펼쳐지게 될 텐데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변인과 기자들의 설전 굉장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뭐 제 질문은 좀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죠? 뭐 그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내에서도 술렁거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뭐 도스태핑 이거 이제 효과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새로운 소통 방법이 또 얼마만큼 우리의 어떤 그 기자들과 소위 소통 방식에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것도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새로운 변화를 점으로
지켜볼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요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좀 많이들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괜찮은 선택으로 보세요? 보통 이제 약간 그 교수다라든지 뭐 연구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현역 의원들의 줄줄이 대통령실 행,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의 특징에서 기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였다면은 인수위 기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럼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책과 그다음에 공약에 대해서 관여했던 분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럼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런 걸 둘러싸고 뭐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 행정관료 그리고 정치인 이런 부류들이 서로 이제 토의하고 또 이걸 다듬는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인사에서 충분히 요 부분은 정책 입안자가 하는 게 좋겠어. 요 부분은 정치인이 하는 게 좋겠어. 요거는 행정관료 출신이 밀어붙이는 게 좋겠어.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란 말이죠. 임기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과 성장을 가져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기 첫날부터 진도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자신과 소위 말해서 자신의 철학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장악력도 있고 또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그 추진력이라든지 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소통해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장관이라든지 차관 뭐 이런 그 소위 그 내각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끝나야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197일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장관 임명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손가락 밟고 있을 수는 없으니 본인과 코드가 잘 맞고 또 추진력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우선 기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용 인사 이 중심에는 아무래도 정치인 또는 공약에 깊게 관련했던 인사들 과거 관료 출신이라든지 또 전문가 출신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지금 주로 포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 그 그러니까 총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로 들어갈 때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이 법안 통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자신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한 그런 법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200석의 찬성 의석이 200석에 모자라는 190 몇 석, 180 몇 표, 뭐 이런 걸로 이제 통과시킨 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민주당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을 가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 총리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일단 재보궐선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석 몇 석 빠진다 그래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이제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 범여권 성향의 정당들을 합치면은 18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우려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과반 통과만 되면 뭐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다음 주로 날짜 잡혀 있었잖아요. 이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상했던 바다, 뭐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걸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법부가 이거 무릎 꿇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18일날 재판이 열려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게 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혼란과 대립, 갈등 이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안정과 성장의 어떤 기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표심이 저는 대선 안에 담겨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판사가
국민 주권의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다. 예. 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취지 자체가 예.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치인을 뭐 죄를 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기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라든지 기소를 멈추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예.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부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전에 예. 헌법 84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사법부가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게 순리에 맞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재판부의 재판 무기한 연기는 헌법 예. 84조 해석에 따른 순리에 맞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각기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부. 그렇죠. 근데 이게 모습이 이제 민주당은 각기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그럴 경우 예를 들어 한 군데서라도 그렇게 되면 그 불확실성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오는 12일, 13일 이때쯤 돼서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에게 어떤 제동을 거는 모습은 최소화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대법원하고 각 재판부가 협의를 해서 입법을 통한 사법부의 어떤 신호 이런 게 가기 전에 예. 사법부가 먼저 정리하고 그거를 갖다가 판례로서 쌓아서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일이 생기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나 사법부의 판례가 쌓여서 결정이 내리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사법부의 결단 또는 고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이 뭐 헌법소원 이런 거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거는 온리 재판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재판을 빨리 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재판 중지법을 입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기존에 있던 재판도 중지시킨다. 이게 이제 재판 흔히 얘기하는 소위 재판중지법의 요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재판부 가운데 이거는 위헌성이 있는데라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입법을 통해서 또 그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또 국론이 분열되느니 사법부가 각 재판부와 대법원이 자연스러운 협의를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판례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또 국론 분열을 막는 그런 가장 좋은 해법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좀 다른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3대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있는데 바로 오늘 국내에서 공포가 될 것 같아요. 이 3대 특검이 이 특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3대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제 내란 특검은 계엄과 관련된 거지만 그 다른 특검들의 그 국민들의 어떤 특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특검이다. 그리고 그 특검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받아들였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뭐 이런 만시지탄도 사실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특검의 규모가 뭐 120명 규모로 3개 특검 다 합치면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200명이 달라붙어서 수사하던 것과 비교하면 뭐 이거를 갖다가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거 뭐 검찰청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규모만 그렇죠. 보면. 한 1개 지검, 뭐 인천지검 같은 경우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보복이니 어떤 얘기 안 나오게끔 좀 빨리 이제 특검에서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결국 당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내란
과거에 우리가 찬성하고 통과시켜야 됐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변화 과정에서 이 특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대선 직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치 현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주부터는 그 바로 오늘처럼 화요일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정치권 돌아가는 소식 계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